네. 집합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단단하게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집합이라는 단원 자체가,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단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낯설어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어렵지 않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너네들 나이 때는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이었기 때문에 집합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단원이었고 명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에 걸쳐서 배운 다음에 함수라는 그 원론적인 함수 배우는 그 내용 자체가 원래 중학교 2학년에 시작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빠지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단단하게 했을 때 크게 어렵다거나 뭐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도형 부분보다 집합하고 명제 부분이 좀 더 간단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단점은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명제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인 거를 따지는 문제이고, 그 논리력을 따지기 위해서는 문해력 쪽이 조금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문제가 제대로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나 니네들 나이 때는 더 그럴 거고 니네들 아래에 있는 애들은 더 심할 거예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동영상 세대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으면서 이제 글씨랑 좀 친해지셔야 되거든요. 그 글씨랑 친해지는 연습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제가 거기다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 알 수 없는 알고리즘 신의 인도를 통해서 알고리즘 신이 그거를 문해력과 관련해서 EBS 그 다큐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절실하게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국어를 잘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수학 문제만 되면은 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지금 이 명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논리적인 즉 언어적인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명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뭐라고 했었죠?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지. 식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문장이나 식에서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 봐도 아니다라고 하는 건 거짓 명제고요. 누가 봐도 참이다라고 하는 건 참인 명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난 잘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 명제가 될 수 없죠. 거울로 보면은 맞는 것 같긴 한데 니들이 볼 때는 아닐 테니까요. 자, 자, 그래서 그러면 참거짓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걸 명제라고 한다면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거. 마치 방정식 같은 거. 그런 걸 우리는 명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조건이라고 불렀었죠. 그렇게 해서 조건 같은 경우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이 되도록 하는 그 아이들을 모아놓은 애를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건만으로는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 줌으로써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거기에 있는 정의즉 한번 쭉 보면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명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용어의 뜻을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라고 하고요. 3번,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 우리 이거 했었나요? 우리 이 단어에 대해서 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증명? 나도 증명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수하답지가 지금 여기 없어가지고, 혹시 확인 가능하신 분 한번 빈칸 체크 한번 해주실래요? 증명 맞아요? 증명 맞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 명제와 관련된 거, 명제, 정의, 증명, 정리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개념 공부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앞에 있는 걸 두루뭉술하게 읽어서 나 이제 알 것 같아 수준으로 멈추시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로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 적어도 한 가지 방법 이상으로 그 정의나 정리가 증명되는 과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증명 과정 자체를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3학년 과정 혹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 과정에서는 그게 되게 전형적으로 많이 나와요. 빈칸 뚫기뿐만 아니라 그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증명하는 가장 첫 번째 과정 뭐죠? 근해 공식 증명하기 위해서 뭘 써요? 완전 제곱식의 성질을 이용한, 그죠?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풀고, 그럼 그 과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몇 가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명하는 방법 또한 여러분들 적어도 한 가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건 봤을 때 안다가 아니라 백지에다가 그 멘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수 있냐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증명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결론까지 쫙 채울 수 있는 것. 그게 연습할 때 처음에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걸 연습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개념들,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는 게 될 거고, 안 되면 따라 하셔도 돼요, 그런 거. 그 문제나 아니면 다른 데 증명 방법 같은 게 나와 있으면 그 방법을 따라 하셔도 돼요. 따라 하시면서 그게 어떠한 뭘 이용한 건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 그 성질이 무엇인지 라는 걸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 참 이미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공식과 정리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공식과 정리의 차이가 뭐예요?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공식이라는 것과 정리의 차이는 뭘 것 같아요? 공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중간 과정을 생략시켜주는 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근의 공식,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개했을 때 조금 더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을, 정리하는 과정을 넘겨주는, 그죠? 그게 이제 공식인 거죠. 변형 공식, 변형식도 마찬가지고, 곱셈 공식 근해 공식 같은 경우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유도할 수 있으나 그걸 건너뛰게 할 수 있는 공식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정리라는 건요, 되게 생뚱맞은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성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얘네를 설명하는 과정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거는 피타고라스의 공식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되게 생뚱맞은 게 나와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증명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래서 증명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야 뭐 요 정도 기억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요렇게 마무리가 될 뿐이죠. 그죠? 그래서 정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실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증명하는 과정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개해서 정리한 예, 그런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리라고 하는 거에 딸려 있는 증명을 여러분들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수하부터, 그러니까 수상부터 본격적인 정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 내신 대비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공식들이 몇 가지가, 그러니까 정리가 몇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니네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과정인지 3학년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나 3,6중학교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그 페르마점 찾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삼각형의 내부의 한 점, 임의의 한 점에 대하여 PA 더하기 PB 더하기 PC의 최소값을 하는 그런 문제 구하는 그런 것도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많이 알면 알수록 무기가 되지만 뭐 모른다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일단 풀 수는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조건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문자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정해진다면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나타납니다. 자, 문자 x를 포함하는 조건은 px, qx 같은 그 x라는 거를 괄호로 표현해서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x를 생략해서 pq 위에 똑같이 명제랑 똑같이 pq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리집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그 어떤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다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고요. 그죠? 이게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를 다 찾아주는 모든 원소를 찾은 집합이 이제 진리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그 부정 파트.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아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A의 부정이 되면 A가 아닌 그 부정하는 단어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통 not P라고 하고 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한다면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 P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옵션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제에서 P라는 애가 참이면 not Q는 거짓이 되고요. 명제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 됩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이 수학적인 명제는요, 그 회색 분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흑백 논리예요. 정확하게. 얘 아니면 얘입니다.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딴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 전체 집합에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 한다면 네, 진리집합은 뭐다? P의 여집합이다. 참고는 그냥 읽고만 넘어갑시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전체 집합이라는 건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왜 갑자기 복소수까지 배워놓고서 실수로 다시 한정 짓나요? 복소수라고 하는 그 허수를 포함한 건요, 대수에서만 써요.
식에서만 나오는, 식의 값에서만 나오는 그 상상수의 값이고요. 우리가 그 이제 집합이나 명제 같은 경우는 사실 함수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와 관련된 게 나올 때는 항상 실수 조건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 나오는 또는 그리고 또 위에 있는 없네요. 어딨냐? 모든 어떤. 그죠? 그런 것들. 3-4번에 있는 거. 뭐라고 돼 있니? 또는. 와, 그리고. 라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굳이 말씀을 안 했는데, 논리를 식으로 쓸 때에는 P 또는 Q 또는 P 이고 Q라고 하는 거를 기호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뭐로 쓰냐면 진짜 어디서 많이 봤던 앤데 라고 싶을 겁니다. 예를 들어 P 또는 Q 혹은 P 이고 Q라고 하는 애가 있다면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뭐랑 좀 많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건 대학교 때 나오는 거긴 합니다만. P 이고 Q. P 이렇게 딱 두 개를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아요? 집합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둥글둥글하게 생긴 거는 집합에서 쓰는 거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거는 명제에서 쓰이는 겁니다.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or, and 라고 나오는 건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이거는 애초에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대학교 과정입니다. 네, 중학교 때도 배울 일이 고등학교 때도 배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 거니까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P 또는 Q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P 이고 Q의 진리집합은 P 이고 Q 이렇게 나올 거고요.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예요?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이용할 수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시면 되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시게 되면 얘의 부정은 뭐예요? not P 이고 not Q가 될 거고요. 여기는 부정하면 not P 또는 not Q가 되겠죠.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현할 때도 당연히 간단하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팁에도 똑같이 나와 있네요. 다음 그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가정, 결론.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조건이라는 거는 그 하나 독립된 아이만으로는 즉 P라는 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명제로 취급하지 않지만 이렇게 연결 지어주면 P이면 Q가 된다, Q이다 라는 식으로 앞에 뭔 조건이 붙었을 때 뒤에 조건이 붙는다면 이 조건에 대한 조건이 앞에 있는 애가 뭐가 된다? 가정이 되고 뒤에 있는 애가 결론이 되죠.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한다? P이면 Q이다. 그럼 그 중에서 만약에 이게 참이 된다라고 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쓰죠? 네, 두 줄을 이용해서 이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틀려먹었어 라고 하면 어떻게 쓴다? P는 증명해 봤더니 얘가 안 되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투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면 Q이다를 기호로 P이면 Q이다와 같이 나타내고 P를 이 명제의 가정, Q를 이 명제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PQ의 참과 거짓, 이거 쭉쭉쭉쭉 발례. 네. 그러니까 발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좀 흔하게 선생님들이 했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발례가 뭔데요? 반대예요. 근데 그 발레가 뭔지 몰라서 진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네.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발레를 찾는 건지 아닌지가 그 밑에 있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죠. 어떤 거에 따라서? 그 발레를 찾는 조건은 모든 땡땡땡 또는 어떤 땡땡땡 이거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 거짓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라는 거는 단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죠. 자,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여자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게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틀린 말이야.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 이제 발레를 찾아주는 게 쉽습니다. 발레를 찾을 수가 없다면 그게 바로 참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떤 땡땡땡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반 학생 중에 남자가 있어. 한 명만 있어도 되잖아. 그치? 모두 다 남자일 수도 있고 한 명만 남자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네, 그 성립하는 경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참 거짓을 파악하기 위해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또는 어떤 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 어떠한 걸 하는 게 더 빠른지 체크하실 때는 네,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4번까지의 이제 설명이 됐죠. 거기 나와 있죠.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는 P라는 게 전체 집합에 대해서 성립하면 참이고 단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이다. 어떤 X에 대하여 P다라는 거는 P가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고 공집합이 된다면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의 부정 같은 경우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네, 모든 이렇게 네, 말도 단어들 사이사이에도 부정관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명제와 관련된 기본 내용들이 요약됐어요. 그러니까 명제라는 게 뭐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럼 조건이라는 건 어떤 걸 조건이라고 하는구나 그 조건과 조건을 어떻게 연결하면 그거를 이제 가정과 결론이라고 하는구나 요런 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애가 뭐다? 진리집합이다. 그 진리집합 상으로서 뭐로 표현할 수 있다? 네, 라지 P와 라지 P의 C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P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참이라고 한다면 진리집합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라지 P라는 애가 라지 Q라는 애의 부분집합이 된다. 또는 라지 P라는 애가 라지 Q라는 애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냥 얘다 그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이미지화해서 살짝 기억하는 걸 좋아해서 그 이미지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P가 Q에 꼴이 날 수 있는 거. P가 Q보다 작으면 쏙 하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부분집합으로서 저는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잠시 뒤로 넘어가서 34페이지에서부터 내가 설명할 게 있는지, 설명에 필요한 그 예제들이 있는지 한 번만 체크를 할게요. 30분, 30.
25분 30분. 네. 유형 1번, 유형 2번. 네, 제가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유형 3번도 마찬가지고요. 4번까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5번에 14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Q이면 P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한 것은 라지 Q가 라지 P에 포함되지 않는 그 원소들을 찾으면 되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1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발레 중 정수는 마이너스 1번. 자, 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 not P는 Q가 거짓이다 라고 하니까 그럼 이건 뭐가 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7번은 설명이 들어갈까요? 17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not P는 Q이다 라고 하면은 그 not P를 먼저 한번 구해보셔야 되죠. not P의 조건은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부등호 모양까지. 부등호 모양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대소 비교는 대소가 있는 게 아니라 같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세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작다입니다.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크다가 되고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럼 이렇게 뒤집었을 때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라고 하는 애가 어디? 거짓이 돼야 된대요. K라는 애는 어딘데?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어서 이 공통 범위 안에 벗어나는 이 P라는 값이 not P라는 애가 Q에 포함되지 않고 벗어나는 애가 존재하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꼬린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이 발레 중에서 정수라는 게 마이너스 1밖에 없대요. 아하. 뭐라고? 마이너스 1은 요 밖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K라는 애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0은 어떻게 돼요? 포함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0은 어디 있어야 돼? 요 사이에 0이 있어서
Q, 발레가 마이너스 1분이다. 그럼 0이라는 애는 발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K는 0보다 어때야 돼요? 같아도 돼요? 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K의 최대값은 얼마? 0 되시겠네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생각을 해서 부등식 그러니까 내가 항상 수상에서도 했던 얘기인데요. 나랑 같이 했던 애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진짜 정말 계속 강조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부등식이 보인다. 대수 비교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잠시 뇌를 꺼두셔도 좋습니다. 뭐 하라고요? 수직선 그리라고 했죠. 범위가 나왔으면 수직선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형 6번도 뭐 딱히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형 7번 또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중에서 걸리는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세요. 자, 유형 8번. 이게 응용됐을 때 제일 까다로운 게 29번 정도 되실 거예요. K-3부터 K까지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글자, 뭐? 그죠? 어떤 실수 X. 어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 2부터 7까지에 대하여 살짝 조금만 걸쳐 있어도 된다는 거죠. 누가? K-3부터 K까지 이렇게 겹쳐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 K-3부터 K까지 요렇게 걸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K는 2보다 커야 돼요. 같은 거 안 돼요.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를 여기 있는 애를 포함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K-3이라는 애는 7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공통 범위 구하실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부등식 나왔더니 뭐 했어요? 그렸어요. 제발 그려주세요. 그리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빨리 풉니다. 아, 그리는 거 귀찮은데 더 오래 걸려요. 너네들 너네들은 안 그러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서 착각하는 애들이 뭐 있는 줄 알아요? 식을 안 써요. 너 식 왜 안 쓰니? 식 쓰면 오래 걸려요. 눈으로 푸는 게 빨라요. 헛소리 하고 있어요. 미친놈들이에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내가 그거 일단 겁나 까거든요. 넌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은 멍청합니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좀 더 멍청할 수도 있고요. 왜 멍청하다고 하냐면요. 멀티가 안 돼요. 근데 그 멀티가 안 된다는 게 식을 안 쓰면 그냥 한 줄 안 쓰는 것 뿐이잖아요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게 여기다 적어 놓으면 그 다음 과정만 보거든요. 근데 식을 안 쓰면 처음부터 계속 봐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 줄, 그 다다음 줄, 그 다음 줄 마치 그 시장에 가면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 세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점점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뇌 밖으로 꺼내서 글씨를 쓰는 게 훨씬 빠른데 애들은 손으로 쓰면 오래 걸려요. 헛소리하고 있어요. 지들이 암산 빠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애들 있으면은 아니야. 얘네들은 그냥 쟤는 내 상대가 아니구나. 앞으로 내 인생에 저 사람은 같이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겠구나 하시면 돼요. 농담이에요. 솔직히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어서. 심지어 그 아이가 지금 프로그래머로 연봉 억을 찍고 있어서 할 말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더라. 심지어 전문대 나왔어요, 전문대. 공부는 필수가 아니에요. 나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을 보면서 느껴요. 공부는 필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야, 갑자기 또 딴 얘기지? 자, 내 동네 친구 멤버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친해진 친구가 있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친해진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친해진 놈이 하나, 둘, 셋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있던 애는, 네, 손절했고요. 여기 있던 몇 명도 다 손절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네 친구 하면 남아있는 애들이 이렇게 6. 근데 얘도 뭐 손절한 거나 마찬가지라 5 정도, 나 포함하면 5명 정도 되거든요. 직업이 진짜 특이해요.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성우하고 있고요. 저는 강사하고 있죠. 얘는 3년 전까지 백수를 하다가 지금 일본에 가서 프로그래밍 하고 있어요. 왜 일본까지 가서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캐나다 가서 프로그래밍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금융 쪽에 보안 프로그래밍 하고 있어요. 몰라요? 근데, 네. 되게 특이하죠. 근데, 금융 보안 쪽으로 가는 애랑 캐나다 얘네들은 둘 다 전문대를 나왔는데, 얘가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손절했다라고 하는 얘는 내가 항상 내 레파토리를 하면은 항상 자주 단골로 나오는 대학교 못 간 공장 작업반장. 걔도 나 꽤 벌 텐데. 왜냐면은 화학 관련 공장이라서 페이가 세요. 어쨌든 다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성우 얘도 대학교 안 나왔고요. 전문대 나왔고요. 대학교 건축 나와서 이거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나도 사실은 그렇고요. 그래서 공부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동감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뜻만 있으면 되죠. 뭐. 아무 생각 없으시면 공부하는 게 최고고요. 또 다른 애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특이한 직업이 뭐가 있지? 특이한 직업이라고 하면은 일단 음대를 간 애가 3명인가 4명인가 되고요. 근데 걔네들은 뭐 하고 사나 봤더니 과외 하더라고요. 가끔 가끔 연주회? 이런 데 가갖고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과외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업주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음대를 보면서, 와, 진짜 돈 많이 쓴 거에 비해서 비전이 없다. 그 다음에 미대 나온 애 중에서는 또 제가 또 몇 명 알죠. 한 명은 진짜 화가가 돼서, 부모님 등골 브레이킹 하고 있고요. 한 명은 미대를 나와서 복학 전공으로 디자인 쪽을 가더니 지금 컴퓨터 디자인, 컴퓨터 게임 디자인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미술을 살리는, 과외하는 건 봤습니다. 네, 거기도. 은미채는 역시 과외지. 그래서 그렇게 한정적인 거에 비해서 공부 쪽으로 갔을 때 진짜 그냥 무난무난한 직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대기업도 있지, 중소도 있지, 중견도 있지, 공무원도 있지, 이것저것 있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상관없는데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목표가 뭔지 없는데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무난하게 사실 수 있어요.
아니면 혹시 이런 꿈을 가지셔도 괜찮아요.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볼 거야. 라고 해서 저기 컴포즈 가서 아르바이트, 뭐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그런 에스프레소 샷 내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 추출하는 그런 거, 드립이라던가 이런 거, 테라로사로 가셔야죠. 저기 강릉에 있는 테라로사에서 이거 한참 막 배우더라. 몇 달 막 수습하고 뭐하고 막. 그런 거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아니면, 선생님, 뭐 진짜 공부에 뜻이 없고, 뭐 요식업 쪽으로 갈 거예요. 뭐 힘들긴 하겠지만 그런 걸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뭐 칼질을 배우시고 뭘 하신 다음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응원해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가르쳤던 애 중에서 지금 제일 특이한 애 중에 하나는 지금 한예종 2학년. 춤으로. 또 딴 애는 걔가 한림 나와서 지금 한예종 들어가는데 지금 딴 애는 한림 3학년 연기 전공. 넌 왜? 그래서 충분히 응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길을 응원합니다. 비전만 있으시면 제가 부모님 설득도 해드려요. 실제로 얘는 그거 한번 믿고 보내주시죠를 설득한 게 지금 한예종 간에 내가 부모님 설득한 케이스거든요. 학원 관두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학원은 원장님한테 겁나 깨졌어요. 어떻게 학원 관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애가 하고 싶댔잖아요. 잘하고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왜 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딴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자, 편집 안 하겠지 뭐. 자, 계속 갈게요. 자, 이번에는 그렇게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죠. 지금 일단은 어떠한 집합에 대하여 어떠한 집합이란다. 어떠한 명제에 대해서 대우와 역이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제 자체가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원명제,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다 라고 한다면 그에 비해서 대우명제 같은 경우는 역명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과 결론이 뒤집어져요. 그죠? 그래서 Q이면 P이다 라고 바뀌는 걸 역명제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대우명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뒤집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꿨고 뒤집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정까지 해버리는 거죠. 대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not Q이면 not P다 라고 쓰는 거를 이제 대우명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 뭘 기억해라?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서로 참거짓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참거짓이? 이게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라고 나오는 걸 좀 더 간단하게 짧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참거짓이 함께한다? 그래. 함께한다. 좀 어색하긴 한데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쓸만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거 이제는 안 쓰는 게 이제 이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이가 아니라 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원명제의 부정만 한 형태를 이라고 했는데요. not P이면 not Q이다.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란다 자꾸. 고등학교 과정에선 써먹을 일이 크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나 역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 있는 이 명제 파트에서는 그런 심화적인 부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애예요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결론으로 가잖아요. 그 가정을 무슨 조건이라 부른다? 충분 조건. 그죠? 기억나시죠? 요건 안 까먹으셨겠죠? 자,
충분 조건.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네. 화살표 방향으로서 가정과 결론이 이렇게 증명이 됐다면, 참인 명제라고 한다면, 이때, 네, 그 참이 되도록 하는 P를 충분 조건, 받아주는 Q, 결론을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원칙적으로 설명드리는 거, 그 블라블라블라블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면은 나의 구성 요소라는 건 안경 쓴 머리가 생머리를 가진 남자 그 다음에 등치가 몰라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마르지 않은 뚱뚱한 거 아니야 마르지 않은 그런 조건으로 따졌을 때 그러한 성분, 요소 하나를 해서 마르지 않은 사람, 저요. 안경 쓴 사람, 저요. 그렇게 손을 들기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 조건.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 그 많은 요소들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내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뭐라고요? 총을 쏘면 피가 나요. 이게 직방이다. 예. 그걸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이 정도로 퉁치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요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페이지로 돌아갔을 때 3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명제 P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 not Q이면 not P도 참이고요.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not Q이면 not P도 거짓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기호로 두 줄로 나타내고 P이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쌍방 화살표 같은 경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왜 충분해서 필요로 가는데 왜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안 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나요? 그 단어 만든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 있어갖고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요. 네, 나도 몰라요. 그냥 이미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제, 증명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직접 증명하는 거 말고 3단 논법, 그 다음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 다음에 규율법을 이용한 증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근데 직접 증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의 제대로 쓸 일이 없어요. 그걸 실험이나 관찰을 할 것도 아니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죠? 조건이 추가가 됐을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대부분은 3단 논법을 쓰고요. 대부분은 3단 논법을 쓰는 게 아니라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간단한 증명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진짜 아직도 참일까?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죽는다. 이게 과연 참일까? 사람이 다 죽을까? 앞으로 한 30년 정도 지나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줄기세포는 지금 어느 정도 일부 실용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상용화가 된 건 아니지만 일부 상용화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원초적인 줄기세포 있잖아요. 그 배아세포까지로 올라가는 거는 아직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신경세포의 줄기를 찾아서 그 덩어리로 시작하는 신경세포에 시작하는 그런 것까지는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텔로미어가 좀 더 크지 않을까? 몰라 어쨌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속도로 AI와 그 인공지능, 이게 AI와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그쪽이 개발이 되면 진짜 그 브레인 업로딩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안 되려나? 머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업로딩, 데이터화해서 그 옛날에 SF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어떤 걸로 생물학적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죽었다라는 거의 정의가 뭐야? 이게 되게 말이 많거든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가슴? 심장? 그럼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 있나? 머리? 그럼 뇌가 멈추면 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 있나? 심장은 뛰고 있어도? 지금 당장에 의학적으로는 뇌사자 같은 경우에는 죽은 걸로 판단하죠. 근데 그 뇌사자라는 게 밖에서 반응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진짜 얘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 어때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겁나 철학적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는 정의를요, 내가 사고할 수 있다. 그래서 데카르트잖아요. 데카르트가 그 얘기였잖아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사람인가? 나는 살아있는가? 라는 걸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살아있다. 라고 지금 정의한 게 그 좌표표만 만든 아저씨예요. 데카르트 좌표계. 우리는, 너네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래프는 데카르트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아시죠? 근데 진짜 정말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내 모든 뇌에 있는 지식과 내 성격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그 컴퓨터에 업로딩을 해서 걔가 이게 나랑 똑같은 자아를 가진 애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걔는 살아있는 건가? 그게 뭐, 그게 곧 나야?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애는 이제 죽어도 되는 건가? 제가 있으니까. 그 머리에 있는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껍데기 아니에요? 껍데기야? 쓸모없어? 포맷했어? 자, 난 분명 S인데, 전 S거든요? 근데 막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배우법. 자, 방금 전에 내가 말한 명제. 어떻게 보면 명제잖아요, 그죠? 쟤는 죽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 명제.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시면 돼요. 뭘 이용해서? 네, 3단원법을 이용해서. 또 뭘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또 뭘 이용해서? 귀류법을 이용해서. 귀류법이 뭔데요? 결론만 부정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P이면 not Q가 모순인 걸 밝혀내면 돼요. 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라고 하는 애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게 모순이 되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증명법 같은 경우에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또 다른 증명 중에서 이제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게 있죠. 여기 부등식의 증명.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가져간다? 부등식이라는 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건 왜 참이 되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다? 절대부등식이 필요하다.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뭔데요?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는 애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뭐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위에죠, 위에. 33페이지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라 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 사용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수라는 조건 하에요. 그러한 절대부등식 중에서 써먹는 것들 중에 그 밑에 있는 식, 절대값을 포함한 절대부등식과 거기에 딸려있는 뭐? 산술 평균, 그러니까 풀 네임은 이거예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산술기하. 네. 산술기하. 선생님? 알고 전에 봤을 때랑 뭐가 달라요? 조화가 없어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2015 개정에서는 조화가 빠졌습니다. 교과과정상에서 배우지 않아요. 혹시나도 그러니까 그 조화 평균을 빠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조합 평균 가지고서도 생각보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이 예시를 들어주는 게 다 대학교 과정이에요. 대학교 가서 배우면 되지 않아요? 그래도 아쉽잖아요. 아니, 안 아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산술기하 식이 뭐였죠? 2분의 a 더하기 b는 반드시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는 게 산술기하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거듭제곱근 설명해줬던가? 살짝 언급만 했었죠. 그러면 산술기하로서 2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평균은 뭐게? 3이죠?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게? 이런 애도 있어요. 만약에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걸 쓴다면 4제곱근 A, B, C, D가 사용될 거고요. 어쨌든 평균은 합의, 그러니까 곱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안 써요. 써요. 수원에서. 수원 이후에 가끔 나와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뭘 쓴다? 코시, 슈바르츠. 산술기하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A는 양수, B는 양수예요. 반드시 들어가는 성질 중에 하나가. 하지만 코시 슈바르츠에서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발 여기 이 A, B, X, Y라고 써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럼 X랑 Y는 변수고 A랑 B는 상수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A도 변수, B도 변수, X도 변수, Y도 변수예요. 그냥 변수끼리 이 변수와 이 변수를 곱한 거에 루트를 씌웠을 때 뒷덩어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랑 여기 곱해서 루트를 씌운 값이 뒤에가 나올 수 있도록 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x-4y의 범위가 x-2y x제곱 플러스 4y제곱 라고 하면 이 앞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9 더하기 1이 돼야 되는 거죠.
요래 곱했을 때 얘 제곱한 값이랑 같아야 되고 요래 곱했을 때 요 제곱한 값이랑 같아야 되죠. 어머 틀렸는데요? 4는데요? 그죠? 요거 제곱한 게 16y제곱이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게 16y제곱이 돼야 되죠. 요렇게 코시-슈바르츠 같은 경우에도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제가 이걸 추후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나중에 코시-슈바르츠 안 쓰고 산술기하로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산술기하로 퉁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산술기하라고 나오는 것도 지금 A가 양수, B가 양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거나 뭔가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실수 범위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통해서 코시-슈바르츠를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뒤에 조건이 필요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잠깐 필요한 문제들이 있는지 한 번만 체크하고 그러고서 문제 푸는 시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